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 지금 보시면 사회인프라공학과에 지금 현재 재직 중에 있는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자리에 와서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전에도 그 어떤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게 제가 할 거랑 좀 비슷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금요일에 과학터치 아마 제가 한 4, 5년 전에도 이곳에 와서 한번 그때도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제 지금 학생들도 계시지만 학부모님도 계셨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첫 장을 약간 그런 슬라이드로 만들긴 했거든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있는 학과 이름이 사회인프라공학과인데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학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있는 학과는 토목공학과 유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영어로는 뭐 시빌 디파트먼트 엔지니어링인데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인프라 어떤 시설들을 한다. 근데 기존에 토목공학이죠. 근데 토목공학의 약간 조금 어원이나 이런 게 약간 뭐 듣기에 이건 혹시 무슨 노가리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약간 흔히 말해서 좀 약간 럭셔리하게 이름을 바꿨고요. 그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는 지금 이제 스마트 시티 공학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도 그 대학 때 사실 토목공학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조물 있으면 저희가 콘크리트 안에 있고 그다음에 구조물 설치하고 집안 역학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추가로 이제 상하수도 공학을 제가 많이 전공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조금 더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가축분뇨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서두가 조금 길 수는 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학문의 모든 학문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디컬 사이언스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마 그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전자기기에 우리가 편의성, 흔히 말하는 AI 기술들을 위한 게 있고 세 번째는 뭐 저도 하고 있는 환경 에너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문은 지금 환경 에너지를 위해서 또 많은 공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쨌든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특히 제가 첫 번째 페이지를 SK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건설업들이 이제 상당히 예전에는 많이 부흥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SK 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SK가 예전에 컨스트럭션 컴퍼니였습니다. SK 건설이었는데 여러분 아실 수도 있겠지만 2년 전에 SK 건설이 이름 자체를 SK 에코플랜트라는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에코플랜트는 여러분 이제 환경 쪽에 관련된 어떤 플랜트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건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어떠한 우리가 이제 건설 공사를 하고 나서 환경 쪽에 관련된 이런 게 예전에는 비용이 10%밖에 들지 않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철근 콘크리트 만들고 이렇게 구조물 짓고 나서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걸 전부 다 흔히 말하는 전문 용어는 복구, 레미디에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어떠한 그러한 건설 산업보다는 좀 더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이러한 건설이 새롭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건설 회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을 이제 제가 98학번인데요. 예전에 다녔을 때는 전부 다 뭐 땅 파고 뭐 이렇게 물 관리하고 뭐 이런 쪽이었는데 뭐 지금은 상당히 많은 이제 특히 학교에서는 환경 에너지 쪽으로 이제 건설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또 유럽의 유수 대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토목공학과에서 무려 교수진이 한 30% 이상은 전부 다 환경 에너지 전공으로 이렇게 바뀌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어찌됐든 좀 기후변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몇 가지 사건들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플러드, 홍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뭐 대표적인 게 여기 가운데는 보이시죠? 가운데는 보이시고. 근데 작년에 뭐 매년 지금 큰 홍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홍수가 작년에는 파키스탄에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3분의 1이 완전히 잠겼고요. 우리나라도 8월 제가 정확히 이게 서울 8월 8일인가 10일 정도에 여기 큰일이 났었죠. 근데 오늘 아주 이제 담대하신 분이 뭐 좀 여유를 즐기시는 것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공이 약간 상하수도 쪽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맨홀 뚜껑이 이렇게 막혔을 때 어떻게 뭔가 이렇게 우수관 쪽이 막혔을 때 이걸 뚫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보내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작년에 발생했지만 과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될까? 더 두려운 것은 분명히 올해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게
한 가지 큰 문제이고요. 또 기후변화 하면은 덥습니다. 가장 이제 더운데, 더운 거를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뭐 춥다고 알려진 시베리아가 38도까지 작년에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전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도 혹시나 아실 수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 학교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좋은 저널에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상당히 이제 좋은 저널인데요. 이때 여기서 증명한 게 뭐였냐면, 세븐 밀레니엄 중에 이게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한 거였다. 여러분 밀레니엄이 몇 년이죠?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7000년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한 폭염이 작년에 시베리아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작년에는 그렇게까지 덥진 않았는데, 아까 이전에 그 과학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덜 더웠습니다. 그게 이제 뭐 북반구에 이런 게 제트 기류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산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정말 무서울 뿐만이 아니라 그 기후변화의 최악입니다. 제가 그 수치 같은 걸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에 우리나라 동해안 산불 서울 면적 4분의 1 잿더미가 됐었고요. 제가 일주일 전에 그 TV로 봤었는데, 우리나라 현재 올해만 280건의 지금 불이 있었고, 제가 다행히 알지만 어제 이 남부지방에는 좀 비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건조함이 엄청나게 심각한 현상이고, 산불이 더 일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아까 그 선생님 보여드린 것처럼 호주나 이런 데서는 여러분 산불이 무려 일어나면은 몇 달을 갑니다. 몇 달. 도대체 근데 산불이 어떻게 몇 달이 갈까? 이런 여러분들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제가 뒤쪽에서 한번 그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산불이 있는데, 제가 좀 더 좋은 자료를 준비를 했으면 좋은데, 이게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은 예시를 못 드렸는데요. 또 하나 그 대표적인 산불이 2019년에 호주에서 한번 크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산불이 한 6개월 정도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 피해냐,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그때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약 4억 톤이 됐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4억 톤. 근데 우리나라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근데 전 이제 우리나라가 연간 배출하는 게 약 7억 톤입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약 7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랭킹 상당히 높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전 세계 한 8, 9위 정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1등은 중국이고 2등이 미국인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8등, 9등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연간 그렇게 많이 배출할 양이 7억 톤인데, 호주가 산불 한 방으로 4억 톤을 배출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날린 거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중립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0으로 하겠다. 미국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고 나서 다시 거기 들어가서 2050년까지 0으로 하겠다. 유일하게 2060년까지 하겠다는 나라는 중국이 지금 2060년까지 한다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담으로 우리나라가 한 7억 톤 발생을 하잖아요. 1, 2등인 미국하고 중국이 거의 한 200억 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한 150, 180억 톤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자, 제가 이 불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대체 불이 왜 이렇게 오래 타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탄소 중립적인 이야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상의 탄소가 도대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말도 안 되게 가장 많은 탄소는 바다에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 탄소는 바다에 있고, 바다에 있는 생명체 또는 바다에 있는 토양, 이곳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런 뉴스 기사가 떴었는데요. 고래를 잡으면 탄소가 배출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탄소 중립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정의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왜 고래를 잡으면 탄소 배출하고 연관성이 있냐? 고래가 일단 몸뚱이가 크죠. 몸뚱이가 큽니다. 그러면 고래가 몸뚱이가 큰 만큼 자기 몸에는 탄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대기 중으로 뿜어내지 않고
몸에 갖고 있는 게 많죠. 그런데 죽으면 이게 나중에는 안에서 분해해서 CO2로 날아가게 되죠. 어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고, 여러분 참고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한 대기까지 포함해서 존재하는 탄소의 93%는 바다에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뭐 3,3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화석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로서 이 정도가 존재를 하고, 우리는 이 화석연료를 이렇게 캐내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저도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시대는 아마도 뭐 그 당시 한 2000년이 되면은 화석연료는 고갈돼서 쓰지 않을 거다. 하는데 지금 2023년입니다. 얼마만큼 화석연료가 전 세계 에너지를 이렇게 차지하는 줄 아세요? 정확히 82% 정도를 차지합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화석연료를 근데 사용하는데 왜 안 바뀌었을까요? 화석연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적인 경쟁력입니다. 가격적인 경쟁력. 가격적인 경쟁력, 여러분 뭐 흔히 최근에 뭐 태양광, 뭐 바이오 에너지, 제 전공이 바이오 에너지니까 뭐 바이오 에너지, 그다음에 최근에 뭐 수소라는 것도 뭐 우리나라가 지금 핫하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가격 경쟁력으로 여러분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쌉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혹시 뭐 셰일가스 또는 뭐 모래기름 이런 거를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새로운 화석연료입니다. 새로운 화석연료고, 이 양이 무궁무진하게 계속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 매장량이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량이 100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보다 2배가 많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굳이 뭐 비싼 돈 주고 할 필요가 없다도 상당히 큰 이유가 여러분 되겠습니다. 또 여담으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95% 정도, 지금 이제 94.7% 정도를 에너지를 전부 다 이제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름을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 석유가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매장량이? 이라크? 여러분 절대 못 맞춥니다. 미국에 어디? 절대 못 맞힐 겁니다. 베네수엘라. 아, 맞췄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가장 많고, 예. 2등이 바로 이제 사우디고요. 이제 3등이 캐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베네수엘라가 1등이 된 이유가 되게 된 게 2008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는 몰랐던 게 새롭게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는 기름이 엄청 많이 발견이 됐지만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망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기후변화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 마스크를 이제 쓰기도 하고,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벗어도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돼 가지고 병원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 클라이밋 체인지랑 이 인크리스드 어떤 패토젠, 이 병원균과의 어떤 관계가 있나, 한번 이게 제가 이 아티클을 한번 좀 읽어봤었는데, 여러분 그 병원균을 가장 많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인간에게 어떤 거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 너구리. 박쥐 맞습니다. 그래서 박쥐가 많은 거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쥐가 예전에는 일정한 지역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그 영역이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확장이 됐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여러분 그 폭우가 많이 왔었죠. 이 폭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뭐 작년에 이게 최종적으로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작년 한 8월, 9월인가 이 폭우가 오고 나서 그 수족구병이라는 이런 게 조금 전염이 됐다. 그래서 피부과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폭우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다 잘 침수돼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하수가 원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꾸로 올라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러운 물을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버린 물들이 이렇게 이제 하수관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수돗물 얼마 쓰는 줄 아세요?
평균 하루에 한 명당 20리터, 80리터. 이것도 절대 못 맞출 것 같다고 했는데 맞췄는데 아까 얼마요? 350. 네, 거의 정확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320리터 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죠? 그래서 한 가구당 보통 1톤의 물을, 수돗물을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야, 정말 많이 쓰죠? 근데 그거의 한 30%는 여러분 어디에 쓰냐면은 그 싱크대에서 워싱 디시 하는 데 쓰고, 한 25%를 화장실에서 씁니다. 자, 그런데 워싱 디시, 그 다음에 그 토일릿 플러싱, 전부 다 위생과 관련이 있죠. 우리가 어쨌든 물은 위생을 위해 쓰고 있는데, 그 물이 지나가는 게 화수 관건데 과연 거기가 깨끗할까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려고 해도 오염물이 쌓이고 병원균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흘러가서 하수 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폭우가 왔을 때 갑자기 위로 원류를 하게 되면은 병원균이 스프레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또 클라이밋 체인지 관련해서 우리 인간에만 어택을 주는 게 아니라 또 당연히 그 어떤 나무나 이런 생명체들한테도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약간 전문적으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제 느낌에 지금 뭐 중고등학생도 있는 것 같고 뭔가 기후변화 관련돼 가지고 우리 지구가 지금 상태가 어쩐지 이런 어떤 최신 정보를 한번 알고 싶다 하면은 구글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나사 클라이밋 체인지를 치면은 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항상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기후변화의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의 바이탈 사인. 여러분 바이탈 사인이 주로 어디에 쓰이죠? 병원에서 특히 무슨 뭐 사람들이 혼수 상태에 있거나 이럴 때 뭐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지, 한마디로 우리 지구가 잘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바이탈 사인을 이렇게 나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건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첫 번째 이게 뭐죠? 카본 다이옥사이드, CO2죠?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420 ppm이라는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420 ppm. 제가 이 다음 장에 나왔는데 제가 그 인하대학교에 있는 제가 2015년에 갔었거든요. 그때 수업 강의 자료를 처음 만들었었을 때 첫 번째 이때가 400 ppm 있고요. 지금 이제 420 ppm, 약 20 ppm이 8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어떠한 수치냐? 여러분 이제 온실가스, 우리가 기후변화나 이런 게 왜 생기냐 했을 때 온실가스 문제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전에 2015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 기후변화가 과연 인간이 만든 거냐 한 거에 있어서 한 5% 정도의 과학자는 인간이 아닌 이 지구상의 어떤 그 공전축이 약간 변화되면서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거다라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없죠. 그 당시에는 뭐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가 지구상의 이 온실가스 또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약 70만 년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한 70만 년 전부터 이 CO2의 농도를 측정을 했는데 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그래서 7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4번, 5번 정도 사이클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한 번도 300 ppm을 넘질 않았고요. 그런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한 50년 정도 더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300이 훨씬 넘고 지금은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하고 나서 벌써 한 8년이 인하돼서 됐는데 그 사이에 20 ppm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이외의 숫자는 지구상의 온도가 뭐 산업혁명 이전보다 1.1도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1.1도가 높아지면 이게 큰 거 같아요? 작은 거 같아요? 왜 크죠? 크다 전체 그러니까 1.1도, 아니 저는 처음 봤을 때 별로 크지도 않은데 이게 근데 평균이고 여러분 더 더워진 건 더 더워지고 추워진 건 추워졌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이제 큰 효과를 일으키고 이와 관련돼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 아래 제가 오션 워밍이라고 표현됐는데 오션 워밍이 뭐죠? 해양이 얼마만큼 뜨거워지나죠? 여러분 이제 해수면 상승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해수면 상승이 왜 일어나죠? 빙하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빙하가 녹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1.1도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액체도 밀도가 거의 변하지는 않지만
1도라도 올랐는데 그 큰 바다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당히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구온난화는 제 생각에 지금 학생들은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애가 그대로 뭐 일부는 반사되지만 일부가 이제 캡처링이 돼가지고 우리가 뜨거워지는 현상이고, 그런데 지구온난화 이 현상이 여러분 이 온실가스 효과라고 하죠. 근데 온실가스 효과가 무조건 나쁜 건가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가 없으면 우리 지구상의 온도는 아마 0도 아니면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된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 효과가 이렇게 온난화가 필요로 하는데요. 너무 이게 오버가 되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지구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빌리언이 10억이죠. 여러분 뭐 영어 대부분 잘 하실 거라고 알고 있고, 자, 40 빌리언 거의 지금 500억 톤. 연간 배출량이 약 50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근데 온실가스를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제 CO2로 환산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로 환산을 하지만 그 외에 주요원은 바로 메탄가스. 제가 오늘 주요 이제 강의에서 이야기할 이 메탄가스가 있고요. 그 다음 N2O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메이저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GWP라고 온난화 지수라는 거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몇몇. 온난화 지수라는 게 뭐냐? 이산화탄소가 1톤이 배출되고 메탄가스가 1톤이 배출되면 메탄가스는 28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N2O 가스는 약 260배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도체 최고의 생산국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가 NF3라는 가스가 있는데요. 이 NF3는 무려 15,000배 정도의 온실가스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제 뭐 아까 뭐 고기 이야기, 뭐 채식 이런 거 나온 것처럼, 그런데 아까 채식을 하자 그러셨는데요. 채식을 하면 과연 정말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근데 채식도 좋죠. 그런데 조금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채소를 경작을 할 때 물을 엄청 씁니다. 특히 가장 물을 많이 쓴다고 알려진 게 좀 있죠. 그 아보카도 아마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만들 때, 깨끗한 물을 만들 때 에너지를 엄청 씁니다. 그 하수 처리장에서 1톤의 그 물을 처리를 할 때 약 우리나라 한 0.5kWh 정도, 이 정도의 에너지를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여러분 공급하고 이송할 때도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그래서 꼭 채식이 살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집중해서 이제 농축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대를 한번 보겠는데, 제가 처음에 이러한 그래프를 보여드렸네요. 이게 뭐죠? 이게 전 세계 인구수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먹고 살아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 최근 50년간 또 개인별 음식 소비량이 2배 이상이 증대됐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인구수도 폭증을 했고 먹는 양도 개인별로 더 많아졌고, 그러면은 이 많은 음식량을 어떻게 서포트를 할까? 사실 농업혁명이 있었습니다. 농업혁명 엄청나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흔히 말하는 이 정도의 농경지에서 음식량을 1톤을 만들었다? 지금 2톤, 3톤, 4톤을 만듭니다. 이러한 농업 기술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잘 먹고 이렇게 잘 살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은 것을 또 경작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가장 이제 충격적인 리포트가 하나 있었고, 이것도 아주 유명한 저널인 네이처에 실렸었습니다. 브라질에서 10년간 온실가스 측정을 했고, 여러분 알고 있는 아마존 정글을 측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마존은 정말 깨끗한 곳이다. 아마 그랬습니다. 지구의 허파는 아마존이다. 이런 것들을 저도 계속 듣고 왔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특별히 변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한 2년 전에 충격적인 리포트는 최근 10년 동안 아마존은 오히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곳이었다가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모든 게 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한 이유가 이 브라질 가면은 인건비가 싸고요. 그래서 농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태웁니다. 이 아마존 정글을 태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태워가지고 여기에 뭐 새로운 뭐 여기 보시다시피 beef and soy 뭔가 그 뭐 소도 키우고 뭔가 새로운 농축산을 하기 위해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곳으로 바꾸려고 했던 이유가 있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 탄소빛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탄소빛 영어로는 카본 대신데요. 탄소빛이라는 게 이제 보통 몇 년 걸리냐라는 수치로 나타냅니다. 자, 이 아마존을 파괴를 했습니다. 아마존을 파괴를 하고 여기에 식량을 심거나 또는 여러분 이제 바이오 에너지 들어보셨으면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이 지구를 망치는 거냐? 아니에요. 지구를 살립니다.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서 살립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 정글이 현재 지금 지구상의 CO2를 자기들이 먹고 산소를 뿜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불태워버리면 그게 스탑이 되죠. 스탑이 되고 또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충분히 했던 거를 못하게 하고 CO2도 더 배출하고 물론 한 10년 뒤면은 여기서 또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 수 있겠지만 과연 예전처럼 돌아가려면 즉 0이 되려면 얼마만큼 걸리냐 이게 탄소빛인데요. 아마존 쪽은 약 480년에서 100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션을 취해서 뭐 특히 미국에 가면은 바이오 에탄올을 쓰고 유럽 쪽에는 이제 바이오 디젤, 뭐 사탕수수에 나오는 바이오 에탄올 등을 여러 곳에 쓰고 있는데요. 1000년 뒤에 0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파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자, 아까 서두에 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도 고기를 많이 먹고요. 그래서 고기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고기를 먹는 게 뭐가 잘못됐냐? 잘못 안 됐어요. 잘못된 건 아닌데 자, 이게 좀 오래된 데이터이긴 한데요. 자동차 한 대와 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축수가 나와 있습니다. 한우 2.3마리가 여러분 보시면 2.3마리가 그 차 한 대랑 같고 뭐 젖소는 훨씬 더 많이 배출을 하고요. 뭐 돼지, 닭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키우면은 이게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소를 키우거나 돼지가 왜 온실가스랑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아시죠? 소가 방귀를 뀌거나 트림을 하거나 또 하나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할 그 소의 분뇨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많은 연구들을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귀를 더 끼게 할까? 실제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소가 먹는 먹이를 바꿔서 메탄이 덜 나오게 하는 이런 연구들도 좀 액티브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키우는 이러한 사육 방식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가장 비싼 햄버거, 이때 제가 알기로 이 햄버거 하나 2억 정도를 2013년에 영국 BBC 방송에서 생방송을 해서 하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약 2억 정도 되는 이 햄버거 고기를 만들었고 이게 이제 실험실에서 여러분 배양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렇게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이때는 맛이 없었습니다. 종이를 씹는 맛이었다 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발전을 해왔냐? 이게 올해 2월 달에 난 기사인데요. 뭐죠? 여러분 흔히 말하는 메머드죠? 메머드 태스크, 벨지안 스타트업 크리에이트 베지 버전 오브 익스팅트 매멀 밑이라고 되어 있는데 벨기에의 한 벤처 기업이 단순히 실험실에서 고기를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유전 정보를 어디서 가져왔냐? 4,000년 전에 무너져 있던 그 메머드의 유전 정보를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분이 또 빌 게이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빌 게이츠가 죽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왜 그러냐? 실험실에서 배양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가? 결론은 음식과 관련된 게 여러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게 6%입니다.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게 이 음식과 연관성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 이러한 쓰레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을까?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여기 있는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함과 동시에 에너지를 만들어 보자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최근에 중고등학교 때 아마 많이 뭐 바이오 에너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원론적으로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탄소 중립적이냐? 자, 바이오매스가 있는데 이 바이오매스는 뭐 트리, 플랜트, 뭐 우드 이런 것처럼 어떤 그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이렇게 가려면 여러분 광합성을 해야 되죠. 이게 광합성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 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분해를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다시 CO2가 배출되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 상에 있는 것들은 원론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이러한 게 이제 이 바이오 에너지에서 가장 큰 메리트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저는 이 바이오 에너지 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분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축 분뇨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돼지랑 한유구가 거의 한 40%, 30%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하루에 가축 분뇨 발생량이 약 한 15만 톤? 최근에는 한 16만 톤, 17만 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하고 있냐? 이건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돼지가 이렇게 분뇨를 싸면은요, 이 아래에 이렇게 이제 빈 칸이 있는데 이 틈을 통해서 빈 틈새를 통해서 분뇨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주기가 되면 이송을 해서 이제 약간 물하고 그 고형물이 섞인 상태로 이걸 우리가 슬러리라고 하는데 이 슬러리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우, 여러분 뭐 소고기 대부분 좋아하죠? 이 우리가 먹는 이 한우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부분 키우고 있냐? 사실 조금 상당히 친환경적이지 못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소가 자기 똥을 자기가 발로 밟죠. 자기가 똥을 밟고 이렇게 밟는 과정에 있어서 부피가 줄어들고 물은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근데 이거를 비친환경적이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쪽에 모아서 쌓아 놓는데요. 이렇게 쌓아 놓으면 이거를 우리가 퇴비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바이오가스라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이오가스를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이제 2002년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과연 실현화가 될까? 이런 시대가 올까 했는데 작년 여러분 2022년 12월 8일에 바이오가스 촉진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광주뿐만이 아니라 광주에도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있고요.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량의 바이오가스를 현재 생산을 해야 되고 이걸 2025년 1월부터 전부 다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단 핫한 부분이고요. 자, 이 가축 분뇨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형 분뇨가 있고 뭐 이제 반고형 분뇨, 슬러리 상태로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이송을 하게 됩니다. 고형 분뇨는 그냥 트럭으로 우리가 이송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물이 좀 섞여 있는 이 슬러리는 다음과 같이 트럭으로 해서 우리가 이송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가축 분뇨 관리, 뭐 이제 처리 쪽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만들어진 가축 분뇨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현재 있냐? 우리나라 2019년 기준으로 퇴액비와 가축 분뇨 가지고 퇴비와 어떤 액비도 한마디로 퇴비입니다. 이거를 약 90%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90% 정도를 퇴비로 만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분뇨 안에 풍부한 영양원이 있고 유익한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논밭에 뿌리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넣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퇴액비화의 문제점. 일단 여러분 농가에 가시면 그 농축산화가 냄새가 납니다. 그게 전부 다 사실 이 분뇨 때문이고요. 특히 이 퇴비화를 하는 과정 중에 악취가 나고, 그런데 이 퇴액비화가 상당히 더 큰 이슈화가 됐던 거는 여러분 그 아마 2015년도에 핫했던 그 녹조 문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 녹조 문제. 그런데 이제 녹조고 악취고 떠나서 지금은 탄소 중립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퇴비화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하고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 퇴비화가 아니라 이 똥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가 핫하게 되고, 그게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혐기성 소화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가축 분뇨가 어떻게 저장되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여러 돈사와 어떤 그 우사, 이런 축사들을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여름철이고 겨울철에 그 한우를 키우는 축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름철에 가면 냄새가 더 많이 날까요? 겨울철에 가면 냄새가 더 많이 날까요? 여름철. 혹시 또 다른 의견? 맞습니다. 항상. 여러분도 좀 창의적으로 항상 뭐 꼭 답을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언제든지 똑같이 많은 냄새가 나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 이게 이제 여름철인데요. 여름철에 보시면은 이게 소가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게 보통 톱밥이죠. 예. 톱밥이 있는 이유는 분뇨가 나오면 이제 거기 질퍽질퍽하니까 물을 잘 흡수를 해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여러분 축사 가셨을 수도 있는데 축사에 가서 소를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소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아주 좋아하거나 도망을 갑니다. 맞아요. 맞아요. 잘 알죠. 왜 도망가죠? 대충. 입었는데 도망을 가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도망가는 이유는 이제 오늘이 내 날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좋아할 때 언제 좋아하냐면 이렇게 깨끗이 바꿔주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바꿔주니까 소가 기분이 좋아서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진짜 그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소가 이렇게 똥오줌을 싸고 자기가 밟습니다. 그럼 점점 좀 더러워지죠. 여름철에 보통 전 일반적입니다. 아주 깨끗이 관리하는 축사도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까지 이게 몇 달에 한 번 이걸 갈아주는지 아세요? 3달. 절대 법이 없습니다. 3달이 아니라 여름철 3달도 가기도 하고요. 한 2달 정도? 이렇게 2달에서 석 달 사이. 근데 일부 깨끗한 축사를 관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1달? 이렇습니다. 여담으로 깨끗한 축사를 가잖아요.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맛있는 음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이제 조금 더러운 데 가시잖아요. 그 사장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상 그냥 외국인 노동자만 만나서 헬로우하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고 갔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좀 아끼시는 분들은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분뇨가 나와서 이 분뇨가 소가 바꿔하면서 부피가 줄어들지만 그때 메탄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제가 왜 겨울철하고 여름철 당연히 온도가 높으니까 악취가 많이 날 거 하지만 겨울철하고 여름철이 많이 다른 이유는 겨울철은 증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피가 쑥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달만 해도 높이 차고요. 제가도 심지어 소가 자기 무릎까지 이렇게 차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적으로 치워야 되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뭐 찍어놨는데 농가 주민들이 보통 치우는 주기는 소가 자기 똥으로 약간 코팅이 될 때쯤 거의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있으면서 계속 이제 메탄가스가 배출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우리 고기 좋아하고 하는데 고기를 잘 먹으려면 이런 데부터 관리가 잘 일어나야 되고요. 자, 어찌됐든 저는 좀 우리나라에서 이쪽을 연구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차라리 분뇨가 나오고 나서 프로세싱 하는 쪽은 많이 하셨는데, 저는 2017년부터 이쪽에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게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덴마크 쪽하고 한 10년 전부터 무슨 연구를 했는데, 덴마크가 어떤 기술을 하냐면요. 똥에 황산을 넣습니다.
똥에 황산을 넣는다. 조금 쇼킹한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축 분뇨는 악취도 있지만 온실가스의 분뇨가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제가 연구해 보니까 맞는 숫자는 아닌데요. 우리나라 그 소나 이렇게 돼지 분뇨 이렇게 전부 다 합쳐서 연간 한 1,00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알고 있고, 그 중에 방귀 트림이 절반, 분뇨가 절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방귀 트림이 제가 최근에 뭐 큰 논문을 하나 썼는데 한 2배 정도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다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그 농가에서 이렇게 소가 밟아버리면, 소가 자기 똥 나와서 심지어 아까 해서 한 석 달 동안 자기가 밟으면 이거 가지고 에너지 만들 수 있는 게 남아있을까? 라는 퀘스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똥이 나오면 이 똥 안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그런데 소가 예를 들어서 2달, 3달 지나고 나면은 없어집니다. 전부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2000년 초반부터 에너지 만들어 보자, 특히 바이오가스 만들어 보자 했는데 전부 다 망했고, 현재 우리나라에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110개가 있는데요. 가축 분뇨만 가지고 성공한 곳은 현재까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이 지어져서 이제 아마 성공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똥은 나오자마자 분해가 됩니다. 여러분 쉽게 분해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분뇨 안에 들어있는 장내 미생물, 여러분 뱃 안에도 다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들이 이걸 먹습니다. 그런데 먹는데 먹고 나서 뭘로 배출하냐? 공기가 없는 조건을 우리가 혐기성 조건이라고 하고, 공기가 있는 조건을 호기성 조건이라고 하는데,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 메탄이라는 온실가스로 이미 배출을 상당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온실가스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또 고기 이야기 나왔는데, 여러분 삼겹살을 먹으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울 는 아니겠죠? 구울 때는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 그 분뇨에서 나는 악취의 주요 물질은 암모니아 가스인데요. 그 암모니아가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그 암모니아 대기로 방출되는 양이 약 40만 톤 정도를 암모니아를 배출하는데, 그 중에 무려 70%가 이 가축 산업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는데, 이게 왜 암모니아가 미세먼지랑 관계 있을까는 제가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오늘 바이오가스화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바이오가스화는 여러분 매립지 아시죠? 예전에는 사실 매립지라는 기술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최초의 어떤 처리 시스템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냐? 더러운 게 있는데 가까이 있으면 냄새 나고 싫어요. 그러니까 멀리 놔두죠. 근데 멀리 놔둬도 가끔 뭐 비가 오거나 하면 휩쓸려 내려도 있으니까 땅 파서 묻어버리자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그게 좀 더 나아가서 이 이렇게 묻고 나서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냅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메탄가스로 나오게 되고, 이 메탄가스를 우리가 뽑아내서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뭐 그 학교는 인천에 있어서, 인천에 여러분 수도권 매립지가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전 세계에서 상당히 알아준 곳이고, 거기서 이 매립가스를 뽑아가지고 약 50메가와트 발전기를 돌려서 실제적으로 가정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지구를 살리는 이러한 에너지원이 바로 공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뭐 실제 이 안에 이제 메탄가스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있고, 메탄가스가 약 한 50% 정도, 이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50%는 CO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CO2 배출은 탄소 중립 때문에 배출량으로 안 셉니다. 여러분, 그 대기 중에 CO2가 이렇게 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 말씀드리고, 자, 바이오가스화 기술을 약간 조금 과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 반응은 여러분 몸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유기성 폐기물은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3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가축 분뇨, 그 다음에 하수 찌꺼기, 이 3가지인데요. 이 3가지를 일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미분해성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깨지다 보면 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나라처럼 잘 관리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이렇게 배출을 해서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음식물 쓰레기가 여러분 근처에 가면은 무슨 냄새가 나죠? 찌러운 냄새.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시큼한 냄새가 나죠.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시큼한 그 식초가 뭐죠? 시큼한 게 바로 아세트산인데요. 자, 먼저 거기서 시큼한 산이 만들어지고요. 이 산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산이 최종적으로 메탄가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아주 빨리 일어나고 이 뒷부분은 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립지 여러분 거기서 바이오가스 만드는데 심지어 100년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바이오가스와 기술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뇨 이런 것들을 미생물이 먹고 이 미생물이 먹고 메탄 가스라는 천연가스의 주요 원료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지구를 살리자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큰 액션을 취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전 세계 최고의 나라는 독일입니다. 전 세계 이 플랜트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플랜트로는 약 2만 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독일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살릴 수가 있고 저는 어쨌든 제가 연구했던 분야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소가 다 밟아버려서 에너지를 다 뽑아버리니까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이송해도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이 저장시 한마디로 아까 제가 덴마크에서 황산을 넣는다? 덴마크에서는 돼지가 예를 들어서 똥 분뇨가 아래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황산을 넣어요. 황산을 그러면 왜 넣을까요? 맞습니다. 미생물이 활동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생물을 활동을 못해서 하는 것보다 사실 아까 제가 암모니아 배출을 대기로 방출하지 않으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온실가스 효과도 더불어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던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우분, 이제 분뇨를 저희가 실제로 또았습니다. 자, 신선한 똥이 있고 오래된 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원생들한테 정말 항상 감사를 한데 여러분 축사에 가서 오래된 똥 금방 어디 가서 뜨면 딱딱한 거 찾으면 그게 오래된 거고요. 신선한 거는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떠와서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그 천연가스의 원료는 메탄을 만드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오래되면 될수록 나오지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렇게만 한 거죠. 이렇게만 한 것이니까 그 저장 상태부터 우리가 바꿔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뭐 유기성 폐기물 가축분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리를 했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인데 2012년까지는 여러분 분뇨의 상당량을 해양에 버렸습니다. 바다에. 그거를 근데 법적으로 허용이 됐고 우리나라가 나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했다고 약간 더 보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이거는 대부분 이제 자원화하고 있고 미래에는 좀 더 강하게 가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더 강한 기술 뭐가 있냐? 아까 덴마크 말씀드렸다시피 분뇨가 저장되는 곳을 황산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pH를 떨어뜨리자. 또 여러분 제가 이러한 연구를 2017년부터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장에 시작을 할 때 이랬습니다. 분뇨를 냉장고에 넣자. 그러면 지구를 살릴까? 여러분 냉장고에서 똥 냄새가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되는데 이 행위가 지구를 살릴 수가 있다가 사실입니다. 왜냐? 걔가 발출하는 그 온실가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결과를 한번 뭐 냉장고처럼 뭐 2도시, 4도시 그건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한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덴마크는 2010년부터 전체 가축 분뇨의 20%에 정말 황산을 넣었는데 이 친구들이 시작했던 거는 가축 분뇨가 여러분 이제 그 학생들 이제 pH 아시죠? 가축 분뇨가 나오면 pH가 얼마일 것 같아요? 7이 아니라 상당히 알칼리로 바뀝니다. 알칼리 약 8에서 8.5까지 올라가는데요. 그게 올라가는 거는 암모니아가 나와서 암모니아가 이제 배출이 되면서 pH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암모니아가 대기 중으로 pH가 올라가야 암모니아가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걸 이제 줄이려고 덴마크가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아까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황산을 넣으니까 미생물도 이 안에서 역할을 잘 못한다.
그렇다고 pH를 뭐 엄청나게 낮추냐 아닙니다. 한 6.5, 6 정도만 낮춰도 미생물의 활동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고, 제가 사실 이 기술을 한번 좀 카피도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심사위원들은 뭐라 하고 카피만 하지 말고 새로운 걸 만들어라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자, 제가 아까 분뇨를 냉장고에 보관하자는 이제 실험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논산에 실제적으로 약 30톤 정도 되는 플랜트를 짓고 신선한 똥을 이렇게 30톤씩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관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뭐 신선한 똥이 있으면은 이송되기 전에 얼마 정도 저장되는 줄 아세요? 평균적으로 한 달이죠. 한 달에서 길면은 6개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장 기간을 줄이면 좋겠죠. 뭔가 나오자마자 우리처럼 신속 이송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속 이송을 안 되는 딱 한 가지 이유 아세요? 신속 이송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 이것도 병원균과 관련이 있고, 여러분 구제역, 뭐 AI 이런 거 있었죠? 그게 되면은 분뇨의 이송은 막힙니다. 분뇨 이송 금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금지되면은 분뇨 이송 못 합니다. 그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트럭 가져와서 펌핑을 해서 이송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상은 대부분 체류가 됩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도 있고, 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온도를 낮추는 어떤 이런 실험들을 했었는데, 첫 번째, 저는 이제 황산을 안 넣습니다. 왜냐, 황산은 들어가면 그것도 약간 좀 분해가 안 되는, 그 다음에 황산이 또 나중에 황화수소로 바뀌어서 악취의 추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뭘 넣냐? 구연산을 넣습니다. 아마 구연산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연산을 넣어서 실험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그 대조군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대조군은 일반적인 상태, 그때 온실가스가 이 정도 배출됐다면은 약 거의 한 90% 정도를 줄였고요. 그 안에 악취도 차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산을 넣어서 이걸 차단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냉장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온도를 낮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기존에, 이게 또 재밌는 건데, 여러분 그 가축 분뇨가 있는 곳이 이렇게 저장조가 있는데, 이 저장조 가면 여러분 안 추워요. 따뜻합니다. 왜 따뜻할까요? 똥의 온도 때문에. 그런데 한 달 지났잖아요. 그러게. 근데 왜 따뜻할까요? 미생물이 분해하고 있어서. 좋은 답변이고, 미생물이 분해하면은 뜨거워져요? 아니요. 조금 이제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잖아요. 그럼 밥 한 공기에 에너지가 100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과연 얼마만큼을 정말 우리 에너지로 쓸 수 있을까? 40%가 안 넘습니다. 나머지 60%는 발열이 됩니다. 이것도 아까 미생물이 자기가 그걸 먹어도 그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자가 발열이라고, 뭐 오토 서멀 이런 효과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래서 축사에 겨울철에 생각보다 이렇게 가운 안에도 따뜻합니다. 그런데 따뜻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죠? 악취는 많이 나고 이제 또 미생물이 분해가 촉진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래도 온도를 한번 낮춰봤습니다. 그때 20도, 냉장고처럼 낮추는 건 아니고요. 20도 정도로만 한번 낮춰보자 했을 때 당연히 한 90% 정도 저감을 했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제를 계속 조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 농가에 직접 엔지니어링하게 어떻게 적용을 할까인데, 여러분 차가운 지하수가 있으면은 그 지하수를 깔아줘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바라는, 농가에 가도 냄새가 안 나는 곳을 만들 수가 있고, 나아가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는데, 얼마만큼 도대체 여러분들 이제 하이라이트로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까인데요. 가축분뇨가 아까 이건 돈분입니다. 1톤의 돈분이 저장하는 것만 따졌을 때 거의 100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더라고요. 30일 저장이 되면서. 여러분 이제 메탄가스는 근데 냄새가 안 납니다. 냄새가 안 나는데, 이제 냄새 나는 거는 황화수소랑 암모니아 이런 것들인데, 근데 거기서 여러분 뭐 분뇨 저장하는 데 가서 불 켜면 불탑니다. 조심해야죠. 그게 이제 메탄가스인데, 그 메탄이 아까 지구 온난화 지수 28배 곱한 정도로 이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요. 이거를
기존에 이걸 가지고 바이오가스 해봤자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로 어쨌든 지구를 21kg CO2만큼을 톤당 살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분뇨가 저장되는 이 구간에 있어서 산성화를 하든 저온을 하면 물론 당연히 여러분 아까 그 냉장고를 돌리면 냉매 쓰니까 또 온실가스 배출이죠. 그 부분이 45에서 50 정도 배출이 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세이빙을 90에서 95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지구를 기존에 비해 더 많이 살릴 수 있다가 되고 그 효과는 상당하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이야기 말고 이제 암모니아 아까 이야기 나왔고요. 과연 삼겹살 먹는 거랑 그 미세먼지랑 어떤 연관이 있냐? 여러분 오늘도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죠. 미세먼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PM10하고 뭐 PM2.5 전체 미세먼지가 있고 초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오늘 것은 이제 상당히 입자가 큰 거죠. 이제 황사 쪽이고. 그런데 이제 그 초미세먼지가 있는데 그 초미세먼지 여러분 미세먼지가 뭐예요? 미세먼지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런 입자는 아니고요. 어쨌든 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덩어리라는 거는 분자 하나가 아니라 이게 합쳐져야 됩니다. 뭔가 큰 덩어리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게 분자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려면 뭔가 이렇게 뭉쳐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플러스끼리 당연히 청력, 마이너스끼리 청력이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은 두 개는 이렇게 뭉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그 여러분 흔히 아마 들어봤던 뭐 질산화물, 그다음에 황산화물 전부 다 대기 중으로 가면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이 마이너스끼리 안 뭉쳐집니다. 뭔가 플러스가 필요하고 그 유일한 플러스가 바로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암모니움, 뭐 나이트레이트, 암모니움 설페이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그 가축 분뇨에서 거의 한 70%가 이렇게 대기 중으로 우리나라에서 나가고 얘네들이 미세먼지 PM2.5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 배출을 그러면은 농가에서 줄여버리면 우리가 그 PM2.5의 원천 차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그때 온도를 또 많이 낮추니까 암모니아도 뭐 pH 6.5만 낮춰도 암모니아가 대기 중으로 방출이 안 됩니다. 아예 그냥 그 암모니아가 분뇨에 그대로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를 뭐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했던 거 한번 이 타이틀은 여러분 아마 Keep Manure Fresh Get More. 그러니까 머뉴어를 가축 분뇨를 신선하게 유지를 해라. 예전에 뭐 밀크를 한 것처럼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저장을 해라. 집에 여러분 이러면 쫓겨나죠. 어떻게 살 수는 없지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지구를 살릴 수 있고 악취, 온실가스,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다고요. 제가 이 과제를 예전에 이제 넌CO2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사업단 했었고 몇몇 회사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 발표는 마치고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문초등학교 강준환입니다. 네. 분뇨에 구연산을 넣어서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셨다고 하셨는데 염산 등의 산을 넣어도 배출이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염산이요? 알겠습니다. 자, 좋은 질문 고마워요. 염산을 넣어도 당연히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pH를 낮추는 게 효과니까 염산은 이제 강산이고 황산도 강산이고 이제 구연산은 약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당연히 이제 그러면 덴마크에서는 왜 염산을 안 쓰고 황산을 썼을까? 싸니까. 맞습니다. 싸기 때문입니다. 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황산이나 그걸 안 쓰고 염산을 안 쓰고 구연산을 썼을까요? 더 싸진 않습니다. 비쌉니다. 더 좋으니까. 아닙니다. 그 농가에서 여러분이 이제 황산을 여러분 몸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크게 다칩니다. 하지만 구연산은 약산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쉽게 적용이 가능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썼었고 실제로 강산을 쓰려면은 여러분 화학약품관리법에 이게 다 저촉이 돼서 뭔가 또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자, 다음 또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신대초 과학 동아리 김사랑입니다.
커피 찌꺼기로 식물을 키우는 것은 환경에 도움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질문이 그 커피 찌꺼기로 식물을 키우면, 근데 제 주제와는 관련은 조금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지금 커피 찌꺼기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커피 찌꺼기 가지고 그 아까 말했던 제가 이제 메탄가스 만드는 바이오가스와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커피 찌꺼기 가지고 메탄 만들어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돌리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고등학교 일급이 뭔가요? 전남고등학교 전남고등학교에서 안진섭이라고 합니다. 예? 그 강연 내용 중에 강연 내용 중에 탄소 빛이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여기 궁금증이 생겨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가축 분뇨를 이용한 바이오 플랜트 시설을 지을 때 발생하는 온실기체를 줄이려면은 그러면 이런 공정을 몇 년 정도 돌려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신 것 같고요. 탄소빛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했었고, 거의 바로 시작을 당연히 할 수가 이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왜냐하면 기존에 퇴비화를 하고 있었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를 바로 뽑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지금 농가에서 어떤 민자 사업을 할 수 있게 전부 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온실가스를 첫 해에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온실가스 얼마 줄였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1톤을 줄였다고 하면 지금 한 4만 5천 정도 줍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제가 엊그제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한 돼지를 한 5만 두를 키우는 곳이 있다. 그 5만 두를 키우는 곳이 정말 온실가스를 저감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약 잘하면 한 2억 연간. 이러한 이제 새로운 어떤 탄소의 새로운 시장도 지금 열리고 있고, 예,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빛이 0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예. 자, 또 질문 있을까요?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네. 저희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냉장 보관을 하면 온도를 낮춰서 효과는 좋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냉장 보관을 할 것이며 그 보관된 양이 이제 많아지면 결국은 그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네, 예. 궁금합니다. 약간은 이제 축사에서 이 분뇨가 어떻게 이제 저장되는지 이제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돼지가 하루에 한 5kg 정도, 편히 말씀드리면 싸고 있습니다. 한 5kg 정도를 싸는데요. 그러면 이제 돼지 1000두가 이렇게 같이 산다 하면은 하루에 이제 5톤 정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5톤 정도가 나오면은 그 아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피트라고 합니다. 웅덩이가 있는데요. 그럼 5톤의 그러면 웅덩이 크기가 보통 얼마일까? 곳마다 다 다르지만 아마 5톤 이제 1000두를 키운다면은 잘하면 한 1000톤 정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200일 정도를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200일이면 정말 그 메탄가스 다 배출이 되고요. 근데 아까 한 학생이 말한 것처럼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30일 만에 30일 정도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럼 2,000톤이 만약에 2,000톤이 꽉 차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다 빼가냐? 우리 그 트럭이 보통 이송을 할 때 한 번에 빼갈 수 있는 양이 20톤밖에 안 됩니다. 20톤 가서 빼가고 20톤 가서 빼가고 이렇게 한 곳을 하루 10번 한다 하더라도 200톤 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냉각을 약간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낫냐면 여기는 계속 싸고 있고요. 계속 냉각을 어떻게 보면 20도로 유지를 시켜주고 이게 차려면은 가져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냉장고처럼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차면 빼가고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광주 금락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여기 냉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그 기간을 너무 많이 초과하거나 아니면 좀 더 적게 했을 때는 다른 효과나 아니면 해가 되는 게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질문 이전에 하셨던 분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근데 사실
아까 그 냉장고를 우리가 이제 돌리면 당연히 이때도 냉매를 쓰고 또 하나의 온실가스 배출이기 때문에 방금 학생이 말한 것처럼 제가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줄여보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걸 하려고 했었냐면 제가 이전에는 그 20도가 높아지면 냉장고가 돌아가는 이런 개념으로 했었는데 한 번은 20도가 아니라 20도가 올라가면 이제 15도로 확 낮춰서 충격을 좀 주고 다시 얘가 20도로 가면 또 충격을 15도까지 주고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좀 뭐 특별히 좀 다르진 않았고 그런데 그 냉각을 어떻게 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할까?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만약에 연구를 했었다면 뭐 학생이 한 것처럼 뭐 한 번에 갑자기 뭐 이 안에 드라이 아이스를 좀 넣어서 뭐 20도가 아니라 10도로 충격을 주면 이 안에 미생물들이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잽을 한 대 맞았다. 그런데 10도로 떨어지면 훅을 맞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더 온실가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일단은 연구한 게 완벽히 끝나는 건 아닌데 앞으로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좀 연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러운 연구지만 앞으로 좀 해보고 싶죠. 오늘 먼 길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유익한 강연해 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